자, 양자수에는 첫 번째 주양자수라고 해서 n으로 표현하는데, 자, 요거는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예요. 그리고 n이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해서 n까지 가능을 해. 자, 이 n이 의미하는 거 주양자수는 껍질을 의미했죠, 보호에서는. 그래서 n이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K 껍질, 그 다음에 n이 2면은 L 껍질, 자 n이 3이면은 M 껍질,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주양자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거기에서는 방위 양자수라고 나와 있죠. L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거를 부양자수라고도 불러. 자,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n 때문에 결정이 되는데 0부터 해서 1, 2 해가지고 n-1까지가 가능해. n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L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s오비탈. 그 다음에 L이 1이면은 p오비탈. L이 2면은 d오비탈을 의미하고, L이 3이면은 f오비탈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우리 수능까지에서의 범위는 요거만 나와. L이 0하고 L이 1까지만 나와. 그 밑에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기 양자수죠. 자기 양자수는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LM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 수를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자, LM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L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마이너스 L부터 해서 0 플러스 L까지가 가능해. 자, 요게 바로 자기 양자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핀 양자수. 자, 요거는 LS라고 표현을 해서 전자의 스핀을 결정을 해요. 자, 전자의 스핀을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LS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보통 업스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전자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다운스핀으로 표현을 하는데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야.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요거의 예를 탄소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봐봐. 탄소는 6번이야. 1S에 둘, 2S에 둘, 2P에 둘로 표현되죠. 자, 그러면 1S는 오비탈 하나, 한 종류야. 2S도 오비탈 한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2P 오비탈은 세 가지가 있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전자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하고 요 전자 6개를
4개의 양자수로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전자 N은 몇 번째 껍질이죠? 첫 번째 껍질에 해당하지? 그 다음에 자, L은 얼마야? L은 N이 1이면 L은 무조건 0밖에 가질 수가 없지. 그 다음에 LM도 역시 0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LS는 업스핀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는 N은 2, L은 0, LM도 역시 0, LS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돼. 다운스핀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는 여기에서 이거 잘못됐네. N은 1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는 2S니까 N은 2고, 그치? L이 0이고, 그 다음에 LM도 역시 0이고, LS는 플러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는 N은 역시 2고, L은 0이고, LM이 0이고, LS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자는 역시 N은 2고, L이 1이에요. 자, L이 1이고, LM은 마이너스 1. 요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로 표현하면 되거든. 그리고 LS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자는 N은 2에 L은 역시 1이고 LM은 0이에요. 그리고 LS가 플러스 2분의 1. 자, 요거 전자 따지는 방법 알겠니? 요거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뭐 LS의 총합이 0인 거, 뭐 LM의 총합이 뭐 1이 나오는 거, 뭐 이런 형태로 나와서 총합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자, 요게 4개의 양자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115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115페이지에 보면은 4개의 예를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쭉 확인하는 문제가 있어. 자, 요거는 혜진이가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겠니? 자, 그래. 그러면 혜진이가 요 4문제는 한번 풀어오는 걸로 하자. 그래. 그 내용은 풀어오는 걸로 하고 이제 주기율로 넘어갈 거예요. 자, 주기율로 넘어가는데 우선 주기율의 발견이 나와. 자, 주기율의 발견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라부아제가 있어. 라부아제는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시도한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 밝혀낸 어떤 특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최초의 분류를 시도했다야.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베베라이너. 이 사람은 새쌍 원소설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쌍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에 규칙성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래 놓고 새 쌍을 어떻게 쌍을 지었냐면 자,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쌍을 지었고 칼슘, 스트론튬, 바륨,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쌍을 지었어요. 근데 재수가 좋았던 거야. 자, 현재 주기를 보면은 1족의 세로줄로 순서대로, 그 다음에 2족의 순서대로, 17족의 순서대로 돼 있거든.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얘가 원자량이 7이야. 얘는 39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라고 하면 23이 되거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위에 것 아래 것 더해서 2로 나누면 그 가운데 거 평균값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자, 이게 물리적 성질의 규칙성으로 따졌던 거예요. 자, 원자량뿐이 아니고 밀도도 마찬가지야. 이걸 X, Y라고 하면 이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세쌍원소설이라고 제안을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뮬렌즈라는 사람은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하다 보면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반복된다는 옥타브설을 제안을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원소를 계속 이렇게 질량순으로 배열을 해봤어. 그랬더니 자, 요놈하고 성질이 비슷해.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의 성질이 비슷해. 자, 이런 옥타브설을 제안을 했어요. 옥타브라는 거는 파름이야, 파름. 자,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파름을 1옥타브라고 하죠. 자, 그것처럼 여덟 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원소가 새롭게 발견이 돼요. 이런 데서. 자, 이런 데서 원소가 새롭게 발견이 되면 어떠니? 옥타브가 망가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아홉 번째 새롭게 성질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뮬렌즈는 이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멘델레예프. 자, 멘델레예프는 어떻게 배열을 했냐면 질량순으로 배열하되 성질이 반복되면 세로로 배열을 했어요. 자, 이 멘델레예프는 현재 주기율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멘델레프는 베베라이너하고 뮬렌즈의 이 두 개를 훔쳐간 거야. 쉽게 가면 이렇게 된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배열하고 성질이 여기에 반복되면 이렇게 놔요.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에는 그냥 비워놔 이렇게. 자, 비워놓고 쭉 나열하다 보면 어떤 게 되니? 세쌍원소설이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만들어질 수 있지. 자, 그러다 보니까 물음표 위치를 예측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멘델레프는 이제 규소 밑에 있는 저마늄 또는 게르마늄이라고 부르는 이 원소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성질을 예측해놨어. 근데 실제로 거기서 발견된 원소가 거의 성질 예측한 거와 비슷하더란 얘기야. 선생님이 거기에 다 써놨어요. 그거 읽어보면 될 거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모즐리야. 자, 모즐리는 자, 원소 번호순으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주기율을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멘델레프 주기율과 모즐리의 주기율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모즐리의 주기율에는 원소 번호와 질량 순이 바뀌는 곳이 있어요. 이게 멘델레프의 주기율과의 차이점이야.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주기율이 발견되는 이 순서를 한번 배워본 거예요. 알겠니? 자, 여기까지는 뭐 그닥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주기율로 넘어갈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거기 117페이지 보면은 원소 주기율표 하나 나와 있죠?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18쪽을 제외하면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비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는 플루오린이 되죠. 맞니? 네, 그렇게 되고 자, 이제 주기율을 배울 거야. 자, 혜진아, 주기율 5가지만 배우면은 여기서는 주기율 2단원이 끝나요. 자, 주기율을 배워보자. 자, 주기율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 유효액전화예요. 자, 유효액전화는 원자나 이온 반지름이나 이온화 에너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야. 그러면 유효액전화의 뜻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죠. 자, 실제 핵 전하량이 아니고요.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이야. 자, 그러면 실제 핵 전하량과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왜 생기느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안쪽 껍질 전자의 가리움 효과 또는 가로막기 효과와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바깥 껍질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은 자, 핵전하량은 실제보다 어때요? 실제보다 작아진다 이런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유효액전하의 주기율은 주기율표에서 자, 쉽게 얘기하면 원자가 전자의 유효액전하라고도 불러요. 자,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하가 증가하다가 주기가 바뀌면 변하면 급격히 감소해요. 자, 그래서 유효액전하를 우리가 그 밑에 빈자리에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원소의 번호, 여기가 유효액전하. 자, 그러면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리튬에서 뚝 감소했다가 쭉 증가해요. 네온까지. 그 다음에 나트륨이 되면 쭉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아르곤까지 쭉 증가하는, 이게 바로 유액전하의 주기적 경향이 돼. 자, 이게 주기율의 첫 번째 유효 핵전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자 반지름. 자, 요거는 18쪽을 제외하고 사용한다. 자, 18쪽을 제외하고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해요. 자, 우리가 수능 위주로 시험을 볼 때는 감소하는 이유 그냥 몰라도 돼. 그냥 감소한다만 알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배워본다면 감소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유효액전하 증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서 쓴다면은, 자, 양성자 수 증가로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짐으로야.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 크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야.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같은 쪽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해요. 역시 여기에서도 증가라는 것만 알아도 되죠. 근데 역시 이유는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자, 이게 두 번째 요인이야. 껍질 수.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배워보면, 자, 거기에서는 18쪽을 제외하고 번호에 따라 원자 반지름이죠. 자, 요거의 그래프는 나와 있을 거야. 자, 어떻게 되니? 리튬부터 한번 그려보자. 3번 리튬에서 쭉 플로린까지 감소하죠. 그 다음에 나트륨일 때 이만큼 툭 증가해. 그 다음 다시 쭉 감소해. 요게 염소. 그 다음에 칼륨에서 증가하고 그 다음 다시 쭉 감소해서 아이오딘 이렇게 되는데, 자, 원자 반지름의 가장 큰 쪽을 연결하면 이게 1쪽이 되죠. 그 다음에 요게 17쪽인데, 자, 여기에서 요 크기를 보세요. 리튬은 껍질 수가 할로젠보다 또 즉 염소보다 더 작죠. 껍질 수가. 그런데도 크기는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나트륨도 마찬가지야. 아이오딘보다 크기는 훨씬 크지. 자, 그러니까 껍질 수가 많다고 꼭 커지는 건 아니야. 여기에서 보면은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를 비교하라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요인이 이온 반지름이에요. 자, 이온 반지름은 두 가지. 우선 양이온.
자, 양이온은 수소를 빼고는 모두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데 누구와 비교하냐면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져요.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지는 역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껍질을 잃죠. 자, 이 요인은 두 번째 요인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요인이 여기서 나오지. 음이온. 음이온은 모두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데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다.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는 이유가 뭐냐? 자, 얘는 자, 껍질수하고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어요. 전자수 증가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짐으로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여기서 선생님이 1번, 2번, 3번이라고 밑에 쓴 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크기를 비교할 때 원자나 이온들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은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수능을 위해서는 요거만 알아도 돼.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수능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이온들이 있거든. 그 이온들 첫 번째 얘만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봐. 그 밑에 거는 다 알 거야. 양이온이 되면서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지고 음이온이 되면서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는 거. 근데 그 밑에 요거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나트륨 플러스 질소, 산소, 마그네슘, 네온, 알루미늄. 자, 이거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그 요인이 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 자, 이거를 번호 순으로 한번 배열해 보자. 3-, 2-, F-,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온을 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으니까 이게 양성자수죠. 7, 8, 9, 10, 11, 12, 13번이에요. 근데 전자수는 3-니까 3개 얻어서 10개, 2개 얻어서 10개, 10개. 자, 전자수가 모두 10개야. 이런 거를 동전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자, 전자수가 10개야. 그러면 전자 10개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껍질은 2개죠. 2개, 8개 채우니까. 그래서 껍질 수는 2개, 2개예요. 다. 자, 그러면 자, 혜진아 여기서 보면은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 똑같다고 봐야지. 그 다음에 껍질 수는 2개니까 껍질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양성자가 많으면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지니까 껍질이 쪼그라들겠죠, 안으로. 자, 그래서 얘네들 크기는 다음과 같은 순이 됐죠. 얘가 제일 크고 알루미늄 3+가 가장 작더라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의 요인은 간단하게 쓰면 유효액전화라고 써도 되고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죠.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크면은 강하게 끌어당겨서 껍질이 안으로 수축이 되더라라는 얘기야. 자, 요 내용만 우선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수능에서 필요한 내용이야. 알겠죠? 자, 거기에
수능에 필요 없는 뭐 이유라든지 이런 거는 빼고 넘어갈 거야. 우리는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주기율 5가지 중에 3가지가 끝났어요. 2가지만 하면 2단원이 끝나. 자, 그럼 4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중성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자, 중성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야.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흡수하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기체에 에너지를 주었더니 X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잃잖아. 그러면 이를 X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온화 에너지는 제1 이온화야. 첫 번째 전자를 뗄 때 이온화 에너지가 제1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자, 여기에서가 중요해. 증가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대체로 증가한다. 자, 대체로라는 말이 빠지면 틀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이유가 필요해. 자, 왜 이러느냐? 이유는 유액전화 증가예요. 자, 핵이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면 떼어내기 어렵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떼어내기 어렵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예요. 자, 여기서 그냥 감소야. 자, 여기서도 이유는 뭐냐면 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자,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 인력이 작아지니까 떼어내기 쉽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온화 에너지 거기 그림 그려져 있죠? 자, 수소, 헬륨. 자, 요거는 하나 그림의 유형을 하나 외워둘 필요가 있다. 리튬, 베릴륨, 음소, 탄소, 질소, 탄소에서 감소하고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또 뚝 감소해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되죠.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런 그래프 그려져 있지?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자, 요게 타깃이에요. 항상이야, 항상. 이온화 에너지 나오잖아. 얘가 무조건 타깃으로 나와. 자, 이게 감소하는 이유는 그 뒤에 바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수능에서는 감소하는 이유 묻지 않아. 알겠니? 감소하는 이유를 묻지 않고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누가 크고 작은지만 문제가 나와.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은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알아둬야 돼. 자, 첫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자, 수소는 전자 하나 때문에 없어지니까 더 이상 뗄 수가 없어. 자, 헬륨, 리튬, 베릴륨부터 해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에 에서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또는 이거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헬륨 플러스, 리튬 플러스, 베릴륨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에서 전자 한 개를 더 뗄 때 자, 요거의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느냐? 자, 알고 있지? 자, 첫 번째 그림에서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자, 알고 있는 게 왼쪽으로 한 칸씩 옮겨라 라는 거죠. 맞니? 자,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게 지금은 제대로 묻어가니까 원래 조각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 요렇게 그려놓고 자, 요게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잘못했네. 이건 두 번째고 선생님이 하나를 빼버렸네. 자, 여기에서 이게 헬륨이 되죠. 한 칸씩 옮기니까.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플러스 이온에서 하나를 더 뜬다 그러면 역시 한 칸씩 옮겨버리면 되지. 요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주기율의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자, 몇 페이지냐면 120페이지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나오지?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요거는 선생님이 예상하는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올해 수능 문제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 바로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차례로 뗄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중요한 점이 있어. 조개 판단이 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조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조개 결정은 뭘로 했니? 원자과 전자수로 결정했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요 말이 중요해. 원자과 전자수보다 많은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급등한다. 자,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원자과 전자수보다 많은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급등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급등한 전자는 원자과 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요 에너지 급등 이거를 에너지 차는 계산하지 말고 2n분의 2n 플러스 1 또는 2원분의 2n 값이 급등을 하게 돼요. 자, 요거를 잘 이해하면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굉장히 쉽게 나타나. 자,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이런 뜻이 돼. X 기체에서 이 원을 줬더니 X 플러스 기체가 되고 전자 하나 잃었을 때 이 원을 제1 이온화 에너지 X 플러스에서 E2를 줬더니 X2 플러스가 되고 또 전자를 잃었다. E2를 제2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X2 플러스 기체에서 또 에너지를 줬더니 X3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요 E3를 제3 이온화 에너지 쭉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E1보다 E2는 크고 E3는 크고 떼어낼수록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 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규칙이에요. 만약에 중간에 감소하는 값이 나왔다. 에너지 값이 그러면 틀린 값이다. 자, 그런데 자, 실제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서 다 끝나는 거거든, 내용은.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은 문제에서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선생님이 그 밑에 예 하나가 있어요. 이 예는 하나의 예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다 들어가 있거든. 자, 이 3주기 원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얘가 하나 표에 에너지 그림이 나와 있죠. 에너지가. 자, A, B, C, D가 있고요. E1, E2, E3, E4 이런 식으로 에너지 값이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풀어줄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E1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니? 자, 50, 450, 900, 그 다음에 1700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에 B는 70, 140.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문제를. 780, 그 다음에 1500. 자, C의 경우 80, 160, 320, 그 다음 1800. 자, 60, 500, 1000, 그 다음에 1900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혜진아 여기에서 있지? 급등한 위치가 어딘지를 살펴봐야 돼. 자, 첫 번째 A 보자. 50에서 450은 400 증가했지? 그 다음에 450에서 900은 450 증가하고 900에서 1700은 800이 증가했네? 그러면 제일 급등한 건 800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차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E2를 2원으로 나눠요. 450을 50으로 나누면 9배. 900을 450으로 나누면 2배. 이렇게 되지. 그러면 급등한 위치는 여기야. 2원하고 E2 사이. 그 다음에 B는 70하고 140 2배. 140에서 780은 약 5배. 780에서 1500은 약 2배. 여기가 급등이죠. 그리고 C는 여기에서 급등, D는 여기서 급등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 B의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잘 봐.
급등한 에너지는 원자과 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A는 1개, B는 2개, C는 3개, D는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밑에 문제 다 풀어놔야 돼, 이 문제는. 그 다음에 AD에 그러면 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A는 1족, B는 2족, C는 13족, D는 1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A하고 D는 1족으로 갔죠. 자, 원소 번호는 누가 더 클까? 누구겠어? A겠어? D겠어? 혜진이가 대답해봐. A일까? D일까? A? 또는 D? 뭐일 것 같아? A면 1번, D는 2번. 손가락으로 표시해봐. D 2번. D가 번호가 더 큰 것 같다. 맞죠?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봐. D가 A보다 번호는 작아요. 자, 왜 그런지 4번에 우리 이온화 에너지를 배웠잖아. 자, 이거 봐봐. 같은 쪽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껍질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 감소한다라고 배웠지 아까. 그치? 자, 그래서 혜진아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자, 우리 처음부터 뭐 유액전화,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거를 따로따로 파트별로 외우면 안 되고 이게 한꺼번에 다 융합이 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 거예요. 자, 50하고 60을 비교했더니 50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같은 쪽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에서는 A, D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 라고 할 때 A는 50만 있으면 되고 B는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70하고 140을 더해야 돼요. C는 80, 160, 320을 더해야 되고 D는 60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D의 산화물의 화학식. 자, A는 1쪽이니까 전자 하나 잃으면 플러스 이온이 되죠? 그러면 산소는 2-잖아. 그러면 화학식은 어떻게 돼야 돼? A2O, B는 BO, C는 C2O3, D는 D2O 이렇게 나와야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이야. AD를 원소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돼요. 2주기, 3주기 원소라 그랬고 1족, 2족, 13족이 있는데 자, D하고 A는 정해졌어. 이렇게 원소 번호는 A가 더 크다고. 그쵸? 근데 B하고 C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있을지 또는 대각선으로 있을지 구분이 안 되지.
자, 그러면 그걸 구분하는 걸 선생님이 봐봐. 아까 이런 그림을 하나 외워두라 그랬죠? 이거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기본적인 그래프 하나는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이게 B가 되고 이게 A인데 B하고 C가 이렇게 있을지 B하고 C가 이렇게 있을지를 구분해야 되잖아. 근데 봐봐. 같은 주기일 때는 C는 B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게 1차 이온화 에너지예요. 여길 보란 얘기예요. B하고 C를 비교했더니 C가 B보다 70보다 크지. 그러면 같은 주기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클 수 있는 방법은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C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 표 하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모두 선생님이 다 나올 수 있는 유형 전체를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이 표를 가지고 알아내는 거 반드시 중요해요. 자, 올해 수능은 선생님이 예상하는데 여기에서 한 문제가 그냥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꼭 기억해도.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자, 이해가 안 가거나 질문할 할 것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 뒤에는 우리 2단원에서 수능에선 나오지 않는 단원이야. 그래서 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니? 질문할 거는 없어? 자, 그러면은 혜준아 3단원을 바로 나갈까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줄까요? 바로 나갈까? 바로 나가도 괜찮겠어? 자, 그러면 3단원으로 나가보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내준 거에 3단원, 4단원 따로 묶어놨죠? 3단원 내용 정리해보자. 자, 3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단원도 굉장히 짧게 끝나요. 자, 여기서도 화학결합을 배우는 거하고 화학결합에서 있지? 이온결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나오고 금속결합 나오고 그 화학결합이 모두 끝나면 뭘로 들어가냐면 분자의 이제 극성하고 무극성, 결합의 극성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분자의 모양하고 결합각 따지는 것만 배우면 3단원도 다 끝나버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3단원 제일 먼저 화학결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게 전기분해예요. 자, 전기분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자, 전기분해는 중성물질이 발생을 해요. 자, 중성물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기분해 시 전자의 이동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3단원에서 전기분해를 통해 알고 싶은 게 뭐냐 도대체? 자, 전기분해를 통해 알고 싶은 건 도대체 뭐냐? 자, 이거지요.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자, 요걸 배우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죠? 그랬을 때
자, 원리를 배울 거예요. 전기분해 원리. 자,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이 자, 전기를 띤 물질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잔 말이야. 마이너스 이온이 중성이 되려면 그치? 전자를 잃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이 전자를 잃고 자, 전자를 잃는 건 우리 4단원에서 산화된다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서는 기체로 발생을 해요. 자, 플러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체는 두 가지만 외우자. 물론 훨씬 더 많은데 O2하고 Cl2 얘는 무색이고 얘는 황록색의 기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중성이 되려면 전자를 얻고 전자 얻는 걸 환원이라고 불러요. 환원돼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H2 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기체가 발생했다. 아, 얘는 수소 기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금속으로 석출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H2, Ag, Cu 등등의 금속.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분해 첫 번째 대표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대표적인 예는 NaCl의 용융 전기분해예요. 자, NaCl의 용융 전기분해를 보면 자, NaCl 고체를 가열을 해요. 그러면 가열하기 위해서는 가열 장치가 필요하죠. 그치? 그 밑에 선생님이 그 내용 정리 보면은 가열 장치가 그려져 있을 거야. 그리고 Na 플러스 L과 Cl 마이너스 L이에요. 자, 근데 고체는 이온 결합 물질의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전기 전도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야. 자, 근데 용융 이게 용융액인데 이거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왜 있냐라고 묻는다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는 Cl-가 가서 Cl2가 되려면 두 개가 가서 두 개 전자를 잃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은 두 개 양이온인 Na 플러스가 두 개 전자를 받아서 두 개 나트륨으로 석출이 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용융 전기분해가 일어나. 자, 이걸 더하게 되면 이 NaCl 요 놈이 이 Na 그 다음에 Cl2 이렇게 나오게 되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보자. 두 번째가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물의 전기분해야, 물의 전기분해. 근데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녹인 다음에 전기분해하냐면 전해질을 녹인 후 전기분해를 하게 돼.
자, 전해질을 녹인 후 전기분해하는데 전해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게 NaOH, H2SO4, 그 다음에 Na2SO4 이런 것들 등등.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전기분해되는지 보자. 플러스극으로 물이 가요.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니까. 물이 가서 산소가 나와야 되거든. 자, 이렇게 하면은 4개 수소가 이온으로 4개 전자를 이뤄요. 그러면 플러스극으로는 마이너스 극으로는 역시 물을 보내요. 물. 그리고 4개 전자를 받으려면 4개 물이 각각 물에서 하나씩의 수소를 빼면 2개의 수소 분자가 되고 4개 OH 마이너스가 돼. 자, 그런데 자, 요 H 플러스 4개하고 OH 마이너스는 물이 4개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H2L이 이 H2 기체하고 O2 기체가 돼. 자,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얘는 플러스 극에서 나오고, 자, 부피비는 개수비하고 똑같아. 2대 1이죠. 그 다음에 질량비는 1대 8로 나타나는 게 바로 물의 전기분해예요.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온 결합까지 쭉 나갈 거야. 자, 이온 결합을 보자. 자, 이온 결합은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자,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 결합인데 이거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 자, 이온 결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온 결합력이에요. 자, 이온 결합력 힘이죠. F는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가 돼. 그러면 K는 쿨롱 상수고요. Q1, Q2는 이온 전하량. R은 이온 결합 거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이온 결합력은 이온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 꼭 기억하자.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요. 자,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고 그러면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양이온이 먼저 형성돼야겠죠? 자, 옥텟 규칙에 의해 8전자 규칙이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형성이 돼요.
자, 우리 이걸 나트륨으로 표현해보자. 나트륨 이온이 되고 전자나 잃는다. 자, 플러스 11개. 전자를 11개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껍질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껍질을 잃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전자 하나 빠져나가. 자,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껍질을 잃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진다. 맞지? 두 번째, 음이온 형성. 얘도 옥텟 규칙에 의해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형성된다. 거기 빈자리에 그림 그릴 수 있는 것들을 그려놔야 돼요. 자, F9번인데 얘가 전자를 얻고 F-가 됐다고 해볼까? 자, 플러스 9개, 전자가 9개 채워지기 위해서는 껍질이 2개 필요해요. 자, 요 자리에 전자 하나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는 9개. 자, 껍질이 이렇게 부풀어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음이온이 될 때는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 형성이 되는 거지. 자, 이온 결합 형성은 이렇게 되는 거야. Na 플러스 기체하고 F 마이너스 기체가 NaF 기체가 될 때 이때를 이온 결합 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을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음이온이라고 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요 거리 R이 이온 간 거리예요. 자,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 간에는 인력만 있는 게 아니고 반발력도 있는데,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자, 여기에서도 이온 간 거리 R이라고 할 때 이때가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점이에요. 이때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온 결합 거리는 두 원이 접해 있으니까 두 원에 반지름 더하면 되겠지. 맞아? 양이온 반지름에 음이온 반지름을 더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더 가깝게 겹쳤다고 해보자. 그러면 핵과 핵 간의 거리가 무척 가까워지지. 그럴 때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자, 이런 관계가 있어. 자, 요 그림 빈자리에 그려놓으라고 나온 거예요. 다 그렸니? 그려봐. 그 다음에 20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에너지의 그래프가 나와.
다 됐어?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온 결합과 에너지 그래프를 살펴볼 거야. 자, 요거는 이온 간거리예요. 그리고 에너지 이게 0인데,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힘이 있어. 반발력이지. 그러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의 그래프가 있는데, 요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예요. 근데 반발력과 인력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자, 이 두 에너지를 X축에 대하여 더해가지고 그리면은 가운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자, 그랬을 때 요게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림이에요. 자, 그럴 때 요 에너지를 E0, 요 E0는 요 화살표의 크기다. 그리고 요걸 R2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R2 값은 이온 결합거리예요. 그럴 때 R과 R2가 같은 지점이 인력, 반발력이 같은 지점이야. 거기가 어디냐면 요 점이죠, 요 점. 자, 그랬을 때 R이 이온결합거리보다 더 크다, 이온간거리가 더 크다는 얘기는 왼쪽 그림의 첫 번째, 여기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고, R이 R2보다 작으면은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커지는 구간이에요. 자, 그때 이 제로를 우리는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 자, 그럴 때, 자, 이 제로가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력이 크면 녹는 점이 높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 이 제로가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됐니? 자, 그 밑에 얘는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이니까 그거는 빼면 돼. 자, 요게 수능에서의 이온 결합과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만 배우면 돼.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로 보면 첫 번째, 상온에서 모두 비휘발성 고체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날아가지 않아. 모두 비휘발성인 고체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물의 대체로 잘 녹아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그 녹는 점이 높아요.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얘기할 때 녹는 점이 높다. 그 다음 네 번째, 힘을 가하면 부서지기 쉽죠. 왜 부서지냐면 이온 결합은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옆에는 플러스로 배열이 돼 있거든. 자, 요 자리를 망치로 꽝 하고 쳤다고 보자. 그러면 이온 간의 배열이 흐트러져요. 자, 요런 형태로 배열이 바뀌면 요 자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반발력이 작용하지.
네, 그래서 소금 같은 거 망치로 치면은 잘게 부서지죠.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다. 아주 중요한 특징.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용융은 액체죠. 용융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자,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공유결합. 아까 이온결합이 뭐와 뭐의 결합이라 그랬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 그랬지?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자,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 이거를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면 돼. 자, 그러면 자, 한참 넘어가세요. 자, 한참 넘어가서 공유결합과 에너지 그래프부터 시작을 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정리해 줄 거야. 첫 번째, 공유결합과 에너지. 자, 우리가 아까 이온결합에서 배웠던 그림처럼 자, 이런 에너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런 형태로 에너지 그래프가 나와요. 자, 이제로는 역시 요 화살표의 길이가 이제로예요. 그리고 요거를 역시 R2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R2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공유 결합거리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원자간거리죠. 자, R과 R2가 같은 점에서 여기서도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지점이에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그리고 R이 R2보다 클 때는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고 반발력보다 R보다 R2가 더 크면은 인력보다 반발력이 큰 구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로는 공유결합 에너지예요. 자, 이온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 끓는 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얘는 자, 공유결합력이 클수록 이제로가 큰 건 맞는데 근데 이제로가 클수록 녹는 점이 높으냐?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제로와 녹는 점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로가 클수록 다중결합일 확률이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자, 그래서 무엇을 비교해 보냐면 자, 예를 들 때 요거 N2, O2, F2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원자 반지름은 N이 제일 커요.
아까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운 대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지. 근데 끓는 점은 N2보다 O2가 높고 F2가 더 높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그려보잖아. 거리와 에너지를 그리면은 자 이렇게 나오거든. 세 개가. 그럴 때 자 공유결합 거리가 제일 짧은 게 첫 번째 거지. 근데 원자 반지름은 가장 크지만 이게 N2의 3중 결합이고 이게 O2의 2중 결합이고 이게 F의 단일 결합이에요. 자, 그래서 3중 결합일수록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야. 그리고 원자 반지름은 크지만 결합 거리, 공유 결합 거리는 가장 짧게 나타나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래프는 자 F2, CL2, BR2의 그래프를 살펴볼 거야. 얘는 원자 반지름은 F, CL, BR 요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은 F2보다 CL2보다 BR2가 더 커요. 그랬을 때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알고야 돼. 에너지의 그래프를. 그러면 자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게 F와 F의 단일 결합이야. 그리고 얘는 CL과 CL의 단일 결합, BR과 BR의 단일 결합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원자 반지름 순서대로 결합 거리가 결정이 됐지. 그치? 그래서 공유 결합 거리는 원자 반지름이 큰 것이 가장 커요. 그런데 공유 결합 에너지는 CL과 CL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공유 결합 에너지는 끓는 점 녹는 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이 나와요. 그 밑에. 자, 요 그래프 그릴 거 그려야 되는데 다 그려졌니? 요거 필요한 거 거기 빈자리에다 쭉 쓰세요. 다 썼어? 자, 그러면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원자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이런 것들이 원자결정이라고 불러.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모든 원자 간에 공유결합을 이룬 그물형이야. 그물 모양이야. 그리고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공통된 성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 결정이 있어. 드라이 아이스, 얼음, 나프탈렌, 아이오딘 이런 등등은 분자 결정이라 하는데, 자, 분자 결정은 분자를 이룰 때는 공유결합, 그 분자들의 약한 인력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녹는 점이 낮아요. 승화성이 있기도 해. 그리고 또 분자 결정의 특징이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이게 공통된 특징이야. 그러면 2단원에 요 3단원에서 있지? 공유결합 물질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따지는 거에서. 거기에서 보면은 CH4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CF4도 잘 나오고 CO2 잘 나오죠. 그 다음에 C2H2, C2H4, C2H6도 잘 나오고 C2F2, C2F4, C2F6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NH3, NF3 잘 나오지? N2H4, N2H2. 그 다음에 N2F4, N2F2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자, CO, 자, 요거를 CH2O도 잘 나오고요. COF2도 잘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알아야 돼. 근데 혜진아, 여기에서는 이 구조식들 다 그릴 수 있어? 자, 이거 못 그리면 안 되는데 COF2 같은 경우는 CO, F.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야. NF3. 자, 이렇게 해서 비공유 전자쌍은 10쌍, 공유 전자쌍은 3쌍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와.
자, 이걸 그릴 수 있다고 보고 선생님은 그리는 거를 넘어간 거다. 그래서 공유 결합까지가 끝난 거예요. 자, 화학결합에 이온결합, 공유결합이 끝났어. 됐지? 자, 그러면 자, 금속결합으로 들어갈까요? 자, 금속결합은 이렇게 얘기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자유전자가 여기선 중요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특유의 금속 광택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자, 전기를 잘 통해요. 그리고 전성, 연성이 크다. 자, 전성은 펴짐성 또는 퍼짐성이라고도 하고, 연성은 가는 실처럼 뽑을 수 있죠. 뽑힘성, 철사 같은 거. 그런 특징이 있는 게 금속 결합에 의한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은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자, 그림으로 나타낼 테니까 한번 그려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모형으로 적으면 이건 이온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 자, 플러스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플러스 옆에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잖아.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금속 결합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자, 이렇게 동그라미 넓적하게 해서 점 2개 찍거나 또는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자, 공유결합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또는 요게 조그맣게 그리고 여기는 크게 그려가지고 요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면은 이건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빈자리에 자,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결합을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거든. 전기 전도성을 비교할 텐데 O는 있다, X는 없다야. 자, 요 표를 한번 배워보자. 자, 여기가 이온결합, 그게 공유결합. 공유결합에는 두 가지 물질, 원자성 공유결정이 있고 분자성 공유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금속결합. 자, 그랬을 때 여기는 고체, 여기는 용융 상태. 용융이 액체라는 얘기야. 가열에서 녹인 액체. 그리고 여기 수용액이라 할 때 이온결합은 고체에서 안 흐르고 용융이나 수용액에서는 흘러요. 근데 공유결합은 고체나 용융 다 안 흘러. 그리고 요거는 만들 수 없지만 요건 또 몰라.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금속결합은 둘 다 흘러. 자, 이거 딱 비교해봐.
고체하고 용융 상태를 비교하면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지 바로 판단이 가능하지. 네, 이렇게 해서 전기 전도성으로 화학 결합을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물질의 특성마다 이렇게 색깔을 바꿨었던 게 바로 뭐냐면 그게 그 결합 물질을 전기 전도성으로 알아보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거 자 필요한 부분 여기에 다 필기해 놓으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 교재는 고2하고 고3이 공통으로 쓰는데 고2 애들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나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 선생님이 다 설명하고 넘어가. 근데 수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잖아. 이유 같은 거.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우선 뛰어넘었다. 다 썼나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자,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 나오지? 결합의 극성까지만 설명을 할 거야. 자, 결합의 극성. 자, 결합의 극성은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예요. 자, 결합의 극성은 물질의 극성과 관계없어. 그리고 물질의 끓는 점과도 관계없어요. 자, 그랬을 때 결합의 극성을 따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기 음성도라는 거를 우선 배워봐야 돼. 자, 전기 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F를
4.0으로 정한 상대값이야.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18쪽을 제외하고, 자, 18쪽을 제외하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해요. 자, 거기서 정기음성도 몇 개 외우면 굉장히 편한데, 자,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편해요. 얘가 4.0, 3.5, 3.0, 2.8, 그 다음에 2.5, 2.1이거든. 요 정도 정기음성도 알고 있으면은 좀 되게 편해. 자, 우리 화장 간 사람들이 저녁 때 집에 와서 화장 지우죠. 그치? 그거를 우리 폼 클렌징 바른다 그랬잖아. 자, 봐봐. 발음이 똑같죠? 그냥 폼이라고 하지 말고 폼 클렌징 바르면서 CSI 리드죠. CSI를 HDTV로 본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면은 쉽게 외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잘 봐. 여기에서 H2를 그려라. 그러면 H하고 H가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고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 그런데 얘가 2.1, 2.1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전자가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전자에 치우침이 없죠. 자, 전자에 치우침이 없는 것을 무극성 결합이라고 불러. 근데 HCl처럼 H하고 Cl에 자,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근데 얘는 2.1이고 얘가 3.0이잖아. 그러면 실제로는 저 공유 전자쌍이 자, Cl 있는 쪽으로 바짝 끌려가 버려. 자, 공유했을 때 자, 수소는 전자를 잃은 셈이지. 자, 그래서 얘는 델타 플러스로 표시하고 얘는 얻은 셈이야. 자, 전자에 치우침이 있다. 자, 이런 결합을 극성 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결합에서 두 번째 무극성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가 0이야. 자,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원자끼리? 일반적으로 같은 원자끼리 결합해야 되겠지? 그래야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 나오겠죠. 물론 같은 원자가 비금속이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O2, M2, H2, F2, Cl2, Br2, I2 이런 것들은 모두 무극성 결합이에요.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은 정경성도 차가 0보다 크고 1.7보다 작으면 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겠지. 자, 그거에는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것들이지. 자, CO2, CH4, CF4, NH3 뭐 많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두 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네 번째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가
1.7보다 커야 돼. 그런데 예외가 있죠. HF는 극성 공유예요. 자, 얘네들 정기음성 교차는 1.9야. 자, 그런데 이온결합이라고 안 불러. 왜 그러냐면 HF는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지 이온결합이라고 안 불러. 그러면 이온결합은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 되겠죠. 알겠니? 자, 그래서 NaCl, Al2, O3, CaCl2 이런 게 다 이온 결합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이 나오거든. 화합물에서 100% 공유 결합만 100% 이온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함께 갖는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에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을 거야. X축은 전기음성 교차, 그리고 Y축은 여기가 100% 이온성, 그리고 여기는 0% 이온성, 여기는 0% 공유성, 여기가 100% 공유성이라고 할 때, 자, 전기음성도 차이가 1.7이 되는 위치가 이게 50%, 50%예요. 그때 HF는 1.9니까 이 정도 차지해 HF. 자, HF는 분명히 공유결합성이 훨씬 더 크죠. 그렇다고 이온결합이 없는 건 아니지. 이온결합은 요만큼 있는 거지. 그렇죠? 그 그래프는 그렇게 읽어주면 돼. 자, 그리고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나오죠. 6번째. 자, 그냥 쉽게 얘기하자. 어떤 한 분자에서 자, 거리가 R이고 하나는 Q 플러스, 하나는 Q 마이너스. 전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Q 곱하기 R로 나타나는 게 쌍극자 모멘트예요. 그래서 뮤값이 0이다라고 하면 무극성 결합을 의미해요. 전자에 치우침이 없겠지? 그리고 이게 0이 아니면 극성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결합의 극성으로 따질 때는. 됐습니까?